안녕하세요. 이타이 건전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120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지난 2월 1일 날 제 120회 기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출제 경향 분석에 이어서 바로 이제 발송되는 기술사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교시서부터 4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3교시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코너에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이나 정보통신과 관련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문제를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번서부터 6번까지라고 하면 뭐 그중에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 선택하기에 좀 쉬웠다라고 하면 모든 교시들이 다 그랬다라고 하면 시험 보기가 수월했을 건데 뭐 1교시 문제는 13문제 중에 10문제만 선택하면 되는데 11문제, 12문제가 좀 쉽게 나왔고 뭐 2교시, 그다음에 4교시 같은 경우에 뭐 6문제 중에서 5개, 6개가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선택할 게 많은데 3교시만 유독 한 두세 개 정도 선택하면 나머지는 조금 잘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한 세네 문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 시험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뭐 한 교시 때문에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향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시험들 올해 이제 두 번의 시험이 더 남았습니다. 121회하고 122회 시험 두 번이 남았는데 이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또는 쉽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경향 분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하는 요 자료들, 영상이라든지 문제에서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타 아카데미 한 6분 정도의 기술사분들이 같이 공동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이제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또 서로 이제 상의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마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작업을 하면 영상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봤을 때는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77%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다루는 분야에서 한 77% 정도 출제가 됐는데, 요 정도 출제가 되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총 31문제가 나옵니다. 1교시에 13문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에 6문제씩 해서 18문제, 도합 31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1교시에 13문제 중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에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풀기 때문에 우리가 22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만 잘 풀면 합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이한 수준으로 77%가 나왔다라는 건 뭐 답안지를 작성할 만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특이하게 뭐 소방이라든지 뭐 주차 관제 설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CCTV와 관련된 이런 형태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3교시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아마 3교시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교시 그 해설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비중은 뭐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전원 설비 쪽과 간선 쪽이 좀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비슷비슷한데, 요번에 이제 방제 설비하고 기타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기타라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소방 설비 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란 말이에요. 소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 전기면 뭐 소방 기사라든지 소방 기술사라든지 자격이 있어야지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주차 설비인데 주차 설비에 들어가는 또 CCTV 같은 경우에는 전기 쪽에서 설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뭐 제가 설계해 본 경험으로는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외주 처리해서 CCTV 업체에서 납품을 하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 배치할 뿐이지 뭐 CCTV의 어떤 그런 뭐 어떤 통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기 설계자들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약간 애매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최근 경향에 봤을 땐 관련 기준이라든지 법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최근 2, 3년 동안 이제 특이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일정 비율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세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 네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이 법규를 드립다 파시면 안 돼요. 왜냐? 이 법규 관련 기준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번에 새로 이제 뭐 한국 뭐 전기 설비 무슨 규정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KEC인가 KC인가 규정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내성 규정도 있고 기술 기준도 있고 또 내성 규정 안에 또 IC 60364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KS 기준에서 거기에 이제 IC 규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책도 수십 권이 되고 막 수천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는 두세 문제, 세네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이나 법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공부를 그냥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한 10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10개에서 한 15가지 정도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좋고요. 안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나올 확률이 적은 쪽에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자, 1년치 경향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항상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분야가 어딘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또 출제 패턴들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적게 나오고 평균 비중보다 출제 비중보다 적어지면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이런 이제 그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데 방향을 좀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건축 전기든 발송 배전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어떤 그런 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항목들이 한 200에서 한 250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200에서 250가지 항목을 우리가 정할 때, 요걸 이제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보겠습니다. 내가 100문제를 선정해서 이번에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전원 설비 쪽에서 한 2년치 평균 데이터가 한 20%, 그 다음에 전력 간선 배전 쪽에서 한 10%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100문제 중에 20문제는 전원 설비를 그 비중대로 20문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배전 설비 10문제,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5%면 5문제.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제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출제는 많이 되는데 시간을 적게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00문제가 완성이 되면 내 걸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암기도 되고 응용도 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늘릴 때 요 퍼센테이지대로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50개, 그 다음에 100개, 그 다음 6개월에 150개, 그 다음 6개월에는 200개, 250개. 요 정도 선을 끝내세요. 250개를 넘어가 300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항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리게 됩니다. 왜? 아무리 늘려도 안 되니까 이제 이상한 분야까지 막 손대면서 공부하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예를 들어 10시간이라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10시간에 10개를 공부하면 집중으로 할 수 있지만 10시간에 100개를 공부하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답안지의 어떤 그 밀도라든지 어떤 수준 자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2년치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뭐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각 교시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에 1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요번 회차 같은 경우, 제 120회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중에서 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선정할 때, 문제를 선정하고 공부의 범위를 선정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해서 쓰잖아요. 쓰는데, 뭐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여지까지 강의를 하면서, 합격자분들 이렇게 보면, 10문제에서 10문제 다 잘 쓰진 않아요. 10문제에서 한 8문제는 굉장히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문제 정도는요, 정확하게 쓰진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답안지를 적정하게 이렇게 구색만 좀 맞춰준다? 뭐 이런 형태로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형태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부하는 범위가 확 줄어요. 13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답안에 대해서 내가 다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3문제를 버리면 조금 줄어요. 그 중에서 다시 또 2문제를 버리게 되면요. 13문제를 다 준비하는 거에 한 30% 정도만 노력을 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야지 모든 걸 다 잘하겠다라고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서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고요. 이거에 대한 해설은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피렉이라든지 서지 흡수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내성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요번에 특이하게도 내성 규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여기 이 문제도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전기 울타리에 대한 것도 내성 규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1번 문제 같은 경우 피렉이나 서지 흡수기 같은 경우 같은 내성 규정이지만 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장비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 전원 설비 쪽에서도 그 다음에 방대 설비나 피례 설비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장비고 또 단독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성 규정이라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전기 울타리는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쓸까요? 아주 특수한 경우 어떤 그 사업주가 나는 여기다 뭐를 동물을 키울 거니까 전기 울타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1년에 몇 개나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루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쉽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는데 쉽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막 이게 수백 가지가 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긴 하지만 규정이나 규정이라든지 기술 기준 중에서 내가 뭐를 취하고 뭐를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요 내용을 보시고 잘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선 방식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고 파워 퓨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효과도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를 계산하는 문제가 약식이 있고 정식이 있거든요. 이 약식을 유도하는 이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축전지 용량 산정하는 거 기본적인 문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이거는 출제 예상 문제라고 제가 요번에 나온다고 영상을 찍어서 아마 유튜브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보여요. 요번에 이제 어떤 관련 기준들이 강화가 되고 뭐 이슈화 되면서 자꾸 이제 어떤 그 논의가 됐던 그런 내용들은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고 열전 효과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전기 울타리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 규정 같은 경우에 특히 IC 60364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에 내성 규정이 이게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고 이 IC와 관련된 IC 특히 이제 IC 60364라든지 IC 6230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정해놓고 그러니까 볼 내용을 좀 정해놓고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좀 그 전기 설계할 때 그대로 IC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그 기법들을 좀 많이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13문제 중에서 11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합격권이 있는 사람들은 이 10문제를 다 잘 푸는 게 아니라 한 8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냥 2문제 정도는 조금 약간 좀 부족하게 풀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시면 뭐 주차장 시행 규칙, 노외 주차장의 조명 설비와 CCTV 설치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런 게 어렵진 않겠죠. 내용을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다른 그 공부하는 내용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응용할 수도 없어요.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면 우리가 하겠죠. 근데 이걸 찾아보다 보면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막 5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된다라고 하면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해서 가지고 갈 거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감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도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 한 두세 가지만 세팅해서 가져가시고요. 뭐 이게 뭐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만 가져가시고 거기서 안 나오면 그냥 버리셔도 관계가 없다. 자, 1교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는요, 6문제가 나오는데 50점대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합격을 이제
대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 40점대 중후반 정도 되면 합격을 노리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뭐 40점 중반 이상의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응시자가 뭐 500분 정도 하면 20% 정도, 한 100분 정도는 45점 이상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45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언제든지 합격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점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합격권을 목표로 하는 분들, 40점대 후반 이상, 중후반 이상의 점수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는 6문제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 중에서 나는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못 풀겠다. 2교시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공부를 좀 안 하신 거예요. 아직은 공부의 분량이 좀 적다. 공부의 분량 좀 늘리시고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정전기에 대한 거 기본적인 문제고, 의료용 비상전원. 자, 요건요. 기출문제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 접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건 개통접지예요. 자, 접지는요. 개통접지와 기기접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접지냐 단독접지냐로 가셔야 돼요. 개통접지와 기기접지의 목적을 구분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본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문제 해설을 할 때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수변전 설비와 발전 설비에 대한 설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전기 설계를 좀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요건요, 아마도 핵심 사항은 수용률을 얼마로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당 뭐 이제 3kW, 뭐 10kW라는 어떤 그 전기 설비 용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550세대라고 곱하기 뭐 3, 아니면 곱하기 뭐 10을 해서 5,500kW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 변압기 용량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과설계가 되게 되거든요.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그 발주처에서 그 값을 데이터를 주거나 아니면 설계사에서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시를 합니다. 역으로. 여기는요, 수용률을요, 70%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40%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거 용량을 크게 잡았다가 전기설비 용량이 남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해서 뭐 고종선이 생기는 거죠. 변압기에 고종선, 히스테리시스톤이라든지 뭐 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사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변압기 용량이 커지게 되면 그 하부에 있는 뭐 차단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이즈가 다 커지고 그 다음에 부지 면적도 넓어집니다. 공사비하고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믹스를 해서 답안지 쓰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 결상 시 역상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기출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정기적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폭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방폭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교시 문제는 굉장히 쉬웠다. 그리고 잘 쓰셔야 되는 교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교시로 들어갈 겁니다. 3교시 문제를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3교시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는데 좀 쓰기에 좀 뭔가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좀 애매하다. 내가 알고 있긴 한데 2장이나 3장 정도를 아주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좋은 내용으로 쓰기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문제가 한 3문제 이상 있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2번, 5번, 6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주차 관제 설비에 대한 뭐 신호 제어 장치와 차체 검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고 주차 관제 설비와 관련된 그 문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차체 검지기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주차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세팅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인텔리전트 빌딩 같은 경우에도 뭐 순수 전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그대로 암기를 해서 쓰시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다음에 전력 간선에 대한 건 뭐 전기 쪽에서 나오는 건축 전기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그런 문제죠. 그래서 2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세 문제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검사 항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요, 아마 재작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풍력 발전기에 대한 이런 검사 기준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런 기준들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손을 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핵심 사항들의 시간을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안 대는 게 좋고, 이 문제도 그러한 내용에 그러한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2교시, 3교시, 4교시 같은 경우에는요. 6문제 중에서 우리가 4문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4문제를 다 잘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3문제를 완벽하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를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응용하고 조합을 해서 기본적인 점수만 받겠다. 자, 기본적인 점수란 뭐냐? 자, 우리가 100점 만점에 기술사 합격하는데 몇 점을 맞으면 되는 거죠? 60점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사는요, 100점 만점을 만점이라고 보지 마시고 60점을 만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 60점 중에서 기본적인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한 45점 정도만 맞겠다. 자, 여기 있는 2번, 5번, 6번은요, 60점에서 65점 사이의 점수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한 45점 정도만 받겠다. 그러면 이러한 여기서 받은 점수들이, 남는 점수들이 추가적으로 받은 점수들이 누계가 돼서 합계가 돼서 여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게 되면 공부의 범위가 절반을 확 줄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력 향상이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진 않아요. 자, 자탐 설비에서 비화재보의 종류. 이건요, 소방 설비 전기 분야 자격증만 있어도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소방 분야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해 놓은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방 기술사가 따로 있는데 이제 전기 분야에서 이것까지 내게 되면 뭐 이런 것들까지 손대게 되면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가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시간 투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분야를 이제 분류해 놨고, 그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광고 조명인데, 광고 조명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어떤 그런 조명은 아니거든요. 또 건축 전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광고 조명까지 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조명 전문 업체에다가 외줄 줘서 설치하게끔 하고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뿐인 거죠. 그다음에 휘도 측정 방법에 대한 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휘도 측정법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셨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조합을 해서 이 답안지를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교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어렵진 않았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그 출제 범위가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그런 외곽에 있는 문제들이 한 서너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받아 줄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어떤 그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4교시는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아마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즉 합격을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 문제, 케이블 단락 시 기계적 강도.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사항이고요.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실 검토사항. 이것도 뭐 기출문제고요.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죠.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고려사항. 그 다음에 발전기실 구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통신유도장애. 이건 전자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 이것도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린 거고, 아마 다른 기술사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요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는요, 뭐 11가지 분야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건축 전기나 발송 배전에서 자주 나오는 분야는 딱 3가지입니다.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연료전지 3가지고요.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얘가 한 뭐 100 중에 태양광이 한 50이라고 하면 풍력이 한 20에서 30,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10에서 한 15 정도, 나머지 5에서 10%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료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 응용이 전혀 되지 않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 설비에는 뭐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 워크가 있는데, 예, 엘리베이터의 설계 기법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원격 검침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볼 수도 있고요.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밑에서 그냥 뺐습니다. 왜? 앞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잘 뭐 기술적으로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전기 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닌 것들은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교시 문제도 뭐 무난한 교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나간 문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뭐 시간이 되실 때 본인의 답안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의 약점이 뭔지, 내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뭔지, 나의 강점은 뭔지를 명확하게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기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시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시험이거든요. 지난 시험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시고 또 앞으로의 시험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 달이 채 안 남은 그런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합격을 하시면 다행인데, 내가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 손 놓고 있다가, 합격이 안 되면 또 한 달 만에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복구하고 대응을 하려면 마음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 시험은 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제 120일에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험 방향을 잡으실 때 그 수험 범위 잘 선정하셔야 돼요. 건축 전기는요, 굉장히 공부의 범위가 넓습니다. 관련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의 범위가 넓은데 그 넓은 범위를 다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70% 정도의 문제만 선택해서 푸는데 공부의 범위를 70%보다 조금 더 낮추세요. 출제 범위 한 60%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응용도 하시고 뭐 이제 암기도 하시고 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시고요. 그게 됐을 때 그 다음에 5%, 10%씩 조금씩 문제 분량은 30문제, 50문제씩 조금씩 늘려가서 이런 것들이 서로 완벽하게 뭐라 그럴까 나하고 그냥 일체가 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응용이 돼서 나오고 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 120회에 대한 그 출제 경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해당되는 자료는 아마 전기 인사이드라든지 이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자료를 좀 올려드릴 거고 또 이타 아카데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기술사분들이 출제 경향 분석 자료도 올려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전기 인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이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하고 또 같이 하는 또 기술사분들이 한 6, 7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좋은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